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신입생을 자율 전공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뺀 4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검찰 조직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임됐습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첫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하루 단체 연차를 사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총파업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대낮에 건물 옥상에서 이간질을 했다며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관할 교육청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과대학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등 이들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져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4건은 모두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통과시킨 법안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거라며 국회 재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게 된 데 대해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다고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개혁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은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고검 검사급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1명에서 21년 0.88명, 22년 0.87명, 지난해에는 0.82명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어제 사상 첫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삼도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전날 사측과의 재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파업 선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다음 달 7일 조합원 2만 8천 명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총 14건이 됐고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4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대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찍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기금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 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횟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우산업지원법은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제가하면서 4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어제로써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막을 내린 21대 국회.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시 의석수가 문제될 건 없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책임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겁니다.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리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쟁탈전에 나선 자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8달이 걸렸던 21대 국회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180일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신속 처리 안건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해도 180일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의 속도전을 제어할 방어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순순히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달군 특검 전국 때문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 특히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특검법 표대결 시점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검찰 중간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고위직 검사는 교체했지만 담당 수사팀은 그대로 남겨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의혹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지 16일 만에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맡는 차장 부장검사 등으로 모두 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교체 여부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하루 만에 고위직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며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팀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빠져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위직에 이어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수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총괄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는 기획통으로 꼽히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4차장에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수사팀도 옮겨온 만큼 관련 사건도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직 인사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대규모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은 자율 전공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오늘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대 전형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000명을 조금 넘었던 선발 규모는 내년에는 1,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집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 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단과 대학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합니다. 이후 오는 7월 재외국민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전공의 122명이 복귀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차이를 두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제까지 한 달 동안 복귀한 전공의는 122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에 해당하는 69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에 밀려 개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피해가 크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 지원 사업에 2,9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까지 전공의 생계 지원 사업에 2,9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의협은 본인 확인과 신청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약 28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번 달에 취임한 이면택 의협회 회장은 첫 월급 전액을 생계 지원 사업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지원금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3월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통계청은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6만 474명으로 6만 명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3월 출생아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3월 기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학교 진학 때문에 연초에 아기를 많이 낳는 효과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재작년 0.87명, 지난해 0.82명으로 9년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기를 가장 많이 낳는 30에서 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8월부터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어나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고일수가 줄면서 3월 혼인 건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5.5% 감소해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3월 사망자는 7.6% 늘며 3만 1,16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2년을 제외하면 3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감소는 5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에게 다음 달 7일 연차 사용 지침을 내렸는데 단계적으로는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도 시사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든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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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며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에서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대부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 등 교섭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파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밟아 나가서 우리가 원하고 하지 않은 총파업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노조는 징검다리 휴일이기도 한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으로 첫 번째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총파업은 피하게 됐지만 반도체 부문 수장을 바꾸며 쇄신에 나섰던 삼성전자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커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최근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던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선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밀수입하거나 허위 신고에 관세를 포탈한 와인 수입업자들이 서울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50 이하 수입품의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해외 직구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1분기 1,500억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1분기에 8.8%를 기록해 9%에 육박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1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많이 이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성과 등에 힘입어 전체 출하량의 20%를 차지하면서 한 분기 만에 출하량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애플과 중국 샤오미가 각각 17%,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었지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크게 줄면서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한 업종은 자동차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힌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업종별 현금 배당 실적을 보면 자동차가 4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주회사가 3조 7천억 원, 반도체가 3조 원, 손해보험이 1조 1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DB금융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1억 명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공사는 지난달 기준 4단계 건설 사업 종합 공정률이 95%를 넘겼다면서 올해 안에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지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낮에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마구 폭행하고 옷까지 벗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간질로 오해하고 폭행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인데 가해 학생은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건물 옥상 위
한 학생은 다가오라고 계속 손짓하고 또 다른 학생은 뒤로 물러섭니다. 이어 폭행이 시작되고 넘어진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집니다. 폭행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많이 맞은 학생에게 웃옷까지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이런 정말 시치감 주는 애 머리끄댕이를 자꾸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를 자꾸 바닥에 치고 진짜 제가 그거를 보다가 기절을 할 뻔했는데. 폭행 현장에는 남녀 고등학생 6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때린 학생은 2학년, 맞은 학생은 다른 학교 3학년입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양쪽에 가입한 친구가 있는데 이간질을, 스파이 짓을 하려고 들어왔다 라는 말을 우리 아들이 했다고 이걸 이제 덤탱이를 쓰고. 때린 학생은 학교 측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은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고 혀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관할 교육지원청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지난 3월 말 새벽 시간에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고 9km가량 도주한 만취 운전자를 시민이 끝까지 추격하면서 붙잡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검은색 SUV 한 대가 달려오더니 길가에 서 있는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환경미화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 사고를 낸 SUV 차량으로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이 SUV 운전자 슬금슬금 차를 움직이더니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차량이 위급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쫓아가는데 30대 시민 정민수 씨입니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은 그렇게 사람을 매단 채로 계속 달렸고 매달려 있던 상대 운전자는 버티지 못하고 땅에 굴러 떨어집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출발해 9km 가까이 도주한 SUV 차량 운전자는 인천 논현동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거하게 마신 상태였는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추격에 도움을 준 정민수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한밤중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인 대남풍선이 북한에서 살포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온종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접경 지역은 물론 멀리 영호남 지역에서도 대남풍선이 발견되면서 전국 곳곳이 오물범벅이 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두꺼운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쓴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이 무언가 긴밀하게 상의도 합니다. 북한에서 날린 대남풍선이 경기 동두천 민가 마당에서 터진 겁니다. 방 안에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소음이 나서 밖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 보니까 여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터진 풍선에서는 오물과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풍선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풍선에서 쏟아져 나온 오물들로 이렇게 땅이 온통 뒤덮였는데요. 잔해를 치우고 오물 청소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취가 진동합니다. 근처 경기 파주에서도 10건 넘는 대남풍선이 떨어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관련 신고가 1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북한과 멀리 떨어진 경상과 전라에서도 대남풍선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300건가량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남풍선이 가장 많이 집중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공습경보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면 좀 무섭죠. 겁나고. 나는 6.25를 겪어서요. 무섭죠. 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성 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사 실패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린 점도 눈에 띄는데 그 의도를 김대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축하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1단계 엔진의 비정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패를 떠나 군사위성 보유는 국가 주권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측이 무력 대응을 한다며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비난한 뒤 단호한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전쟁 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분명 범년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 행위이자 우리가 경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분기에 계획돼 지난 27일부터 실시해온 한미공군의 정상적 사격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과 달리 올해 위성 3기 발사가 어려워 보이자 우리 군 훈련을 빌미로 위성 개발을 이어갈 내부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저강도로 남측을 향해서 어떤 북한의 오물이 담긴 그런 풍선을 먼저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이 올해 1월과 2월에 예고한 것처럼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행동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위성 실패에 대해 관계자들을 질책하기보다 격려하고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 보도한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또 반드시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되고 또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결속을 다그치며 위성 재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 시각으로 오는 31일 열릴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이사국들과 함께 현 안보리 의장국에 이번 주 중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31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등 유사 입장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비롯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다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개원식 행사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1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개원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108명은 오늘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을 비롯해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특강도 듣습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서 내부 결속도 다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차도 30곳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차도마다 담당 인력 4명을 지정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가 났던 궁평이 지하차도는 다음 달 통행 재개를 앞두고 시설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설과 함께 최고 높이 4.3m, 총 길이 520m의 차수벽 설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참사 때 지하차도 진입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올 상반기까지 충북 지역 지하차도 30곳에 자동 차단 시설 공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위가 15cm를 넘기면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 진입을 막게 됩니다. 커튼이 내려와서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인식해서 멈출 수 있는. 여기에 지하차도마다 담당 인력을 4명씩 지정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4인 담당제는 관리청하고 또 시군 또 그 지역의 이통장이나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4인 담당제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지하차도 침수 대책과 함께 33개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름철 호우 대비 특별 점검 대상을 지난해 250곳에서 올해는 411곳으로 크게 늘리고 안전 취약시설 1,300곳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미비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 또한.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부서 기피 현상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인사 우대와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3곳이 하나로 통합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설 보호소 면적을 놓고 시와 동물보호단체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진료실과 중정 등을 갖춘 곳으로 현재 3곳인 유기견 보호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창원시가 예산 40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기존 각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새로 지어진 센터는 유기견을 보호하기엔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보호소 3곳 면적을 합친 것과 비교해 오히려 면적이 줄었다며 유기견이 지낼 적정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통합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일괄적으로 이전할 게 아니라 유기견 분양 등으로 개체수를 줄여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체수를 줄인 다음에 보호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두고 이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인 창원시는 이 단체가 제시한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기존 보호소에서 이미 확장한 공간까지 포함해 신축센터와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새로 지은 동물보호센터는 한 마리당 수용 면적이 1.47제곱미터로 700여 마리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정축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동물 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넓은 공간으로 왔습니다. 창원시와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동물단체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요즘 도시 전체가 공연으로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 가운데 하나가 열리고 있는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춘천 마임 축제를 소개합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건 한바탕 물싸움입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고 따라 나온 엄마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또 다른 볼거리. 물싸움으로 몸풀기를 마치면 축제는 본격 시작입니다. 화가로 변신한 아이들이 캔버스에 봄을 그려 넣느라 분주합니다. 마임축제의 또 다른 재미는 관객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 손도장 막 찍고 그냥 낚시하는 거예요. 붓으로 튀기면서. 재미있어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1000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뛰놀던 축제장은 그대로 예술가들의 무대가 됩니다. 손짓, 몸짓 하나하나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관객과 하나가 됩니다. 나이, 성별, 국적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도시 춘천에서 너무 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축제 기간 내내 9개 나라 70여 개 팀, 270여 명의 예술가가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이틀은 밤새 공연을 이어가는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이 축제 대미를 장식할 예정. 후반의 도시 춘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몸짓의 향연, 춘천 마임축제가 전국의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5월 3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를 엽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청구인들이 종부세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수십 건을 묶어서 선고하는데요.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의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지난 2월 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사업을 맡은 건설사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국토부가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하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20개 건설사가 참석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도로건설 현장의 3대 안전 취약 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 공사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현재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누명을 벗은 탈북민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을 써서 막았다는 의혹의 형사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미국 대선의 판도까지 배심원단 12명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유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주 가까이 진행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는 최후 변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시간, 검찰은 무려 4시간 40분을 들여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폭로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복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e's lied to all of you in the press, and he's actually lied to that very jury, and yet he's the only person of relevance that this entire case hinges on.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성추문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재판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는 양측 지지자가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destroy not only the city, but the country, and eventually he could destroy the world.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12명의 배심원단은 곧바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만일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 징역 4년까지 가능하지만 11월 대선 전에 투옥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판사가 벌금이나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박빙의 대선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달 초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4%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무죄나 불일치 판결이 나오면 정치 공작이란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겠지만 저소득 국가 여성 등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적했습니다. ILO는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은 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별 1호가 발사되며 한국의 우주기술 역사가 시작됩니다. 2008년에는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에 따라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희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다소 덥다고요? 네, 5월의 끝자락에서 여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조금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6.3도, 대전은 16.4도, 대구는 16.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도 26도, 대구는 28도, 광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날씨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연일 파란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영서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남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남은 한 주간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